이 영상은 제가 직전에 올린 이성계 선조들 이야기 영상 꼭 봐주시고 난 후에 또 봐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이어집니다. 모든 대난리의 시작은 장성한 성인 아들들 냅두고 늦둥이 이방석을 세자로 앉힌 이성계의 결단이 시발점이었죠. 이 결단으로 목숨을 잃는 건 이방석이지만 사실상 이성계 본인도 실권을 잃는 허수아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왕자의 난으로 무너진 건 늦둥이 이방석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이성계가 무너진 거죠. 누구한테? 단지 이방원 한 명한테. 현존 왕을 무너뜨렸다는 건 거의 국가를 무너뜨린 건데 그게 이방원 혼자 힘으로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방원 혼자서 고작 수십 명 데리고 무기도 부족해서 몽둥이 가지고 성공시킨 게 왕자의 난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일국의 정권을 그렇게 가지는 게 가능한 일일지. 일단 이 왕자의 난 그 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역시 이방원도 이방원이지만 신덕왕후 강씨란 인물이겠죠. 이방석의 어머니. 우리가 왕자의 날이라면 이방원의 원맨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왕자의 난 시작과 끝은 오히려 이 신덕왕후 강씨라고 보아야 맞을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방석을 세자로 앉혀서 이방원을 들고 일어나게 만든 것도 강씨지만 동시에 나중에 이방원을 이기게 만든 것도 어쩌면 따지고 보면 강씨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체 뭔 얘기냐? 우선 이 신덕왕후 강씨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성계의 두 명의 부인 한씨랑 먼저 결혼했고 나중에 강씨랑 한 건데 일단 이방원과 6 형들 이쪽을 낳은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이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따라서 조선 최초의 단독 현존 왕비는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였죠. 보통 이방석이 세자가 된 게 강씨의 입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혹자는 태조 이성계가 이 강씨를 사랑해서 혹은 강씨 눈치를 봐서 그리고 늦둥이 이방석이 예뻐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렴 자기 손으로 왕이 된 대정치인이 단지 부인이 신경 쓰여서 단지 아들이 예뻐서 제가 예전 이궁예변 손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간단한 사이로 퉁 쳐버리듯 판단해버리는 거는 그 역사의 그 깊은 그 재미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다채로운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있는데 말이죠. 아무렴 이 정도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목숨 걸고 국가지 대사를 결정하는 건데 그런 감정적 이유만이 원인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 두 번째 부인 강씨는 남편 이성계하고는 무려 21살의 나이차가 나는 배우자였습니다. 심지어 강씨는 이성계의 제일 장남 이방원보다도 나이가 어렸어요. 이방원보단 11살 많았죠. 나중에야 최악이 되지만 일단 처음만 해도 이쪽 아들들과 강씨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 척사라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을 때 이방원 편 들어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참 사람이 한치 앞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강씨가 이방원을 살려줬다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질환도 이성계가 두려워 동참을 거부했고 이화 같은 사람도 끝까지 이성계 때문에 정몽주 척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성계가 이방원 혼내는 걸 강씨가 옆에서 좀 막으면서 이방원을 거들어줬단 말이죠. 만일 강씨가 이방원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을 간파하고 그때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방원이 저거 아버지 말씀도 안 따르고 지멋대로 하네요. 뭐 저런 놈이 있습니까? 저놈 저거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뻔뿌질을 했다면 이성계한테 역사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자기 친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간파해서 말이죠. 물론 어려운 얘기죠. 신덕왕후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런 모습에서 모두 강씨하고 한씨 아들들하고 사이는 처음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다. 이 강씨가 이쪽 아들들 역시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이고 예를 들면 이 아들들을 개경으로 보내 거기서 공부를 하게 이끌어주는 등 이성계랑 같은 고향 동문명 출신인 처음 부인 한씨가 해줄 수 없는 여러 일들을 해줬던 게 강씨였죠. 이 강씨는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한때 고려 권력 핵심부에서 논일던 가문이었는데 이 신덕왕후 강씨 집안을 보면 그 선조가 고려 태조 왕건의 외가 쪽 선조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집안이 태조 왕건 이래 고려 내내 계속 잘 나갔을 것 같은데 강씨의 아버지가 강윤성인데 그의 동생 중에 강윤충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선 강윤충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 기록을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기록에는 이 강윤충이 원래 천안 노비 출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 정도까지는 잘 나가다가 고려 초기에도 좋았다가 근데 뭐 한번 몰락을 했다가 뭐 이렇게 부침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 아닌가. 그랬다가 다시 강윤충이라는 인물을 통해 집안이 재기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윤충, 그러니까 신동하고 강씨의 숙부님이죠. 이 인물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거의 뭐 신돈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생애였는데 이 강윤충이 출세를 하게 된 게 고려 충숙왕의 측근이 되면서인데요. 이 충숙왕도 그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몽고인 출신이었고 별로 차기 계승 후보로 논의가 안 되다가 이제 이변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충숙왕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려의 사실상의 마지막 왕 공민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충숙왕 다음이 공민왕은 아닙니다. 또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이 고려에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6명 있었죠.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이제 원간섭기였죠. 이 충으로 이어지는 게 끝난 게 공민왕이었고요. 이 충렬왕 때부터 이제 고려 왕가에 이제 몽고인 왕비들이 들어오게 되죠. 잘 아시는 제국대장 공주. 이 제국대장 공주는 그 유명한 쿠빌라이 칸의 딸이죠. 그 후궁하고 낳은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이 이 공주의 증조부가 되는 거죠. 이 제국대장 공주는 이제 고려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게 원나라와의 무역을 상당히 과점해서 뭐 인삼이나 도자기 이런 걸 팔아가지고 돈도 무지하게 벌고 또 이제 파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애를 즐겼고 확실히 몽고 전사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죠.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어요. 이 제국대장 공주하고 이 충렬왕이 이제 궁궐 밖을 한번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볼 때 자신을 수행하는 시녀들이 좀 숫자가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엄청나게 화를 내며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을 제대로 대접 못했다고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충렬왕을 지팡이로 마구 때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그 때리는 기록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매맞는 남편이었는데 근데 나이도 충렬왕이 20살 이상 더 많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제국대장 공주랑 언쟁을 하다가 왕이 울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제국대장 공주가 또 나름 센치한 부분도 있었던지 어느 날 이제 활짝 핀 작약을 좀 꺾어오너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해서 이제 가져가니까 그 작약을 보더니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이 작약이 원산지가 뭐 만주, 몽골, 시베리아 그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향수병에 시달리다가 이후 얼마 안가 죽고 맙니다. 이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이 충선왕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충선왕은 쿠빌라이 칸의 이제 외손자가 되는 셈인데, 근데 이 아버지인 충렬왕이 이게 제국대장 공주하고 뭐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겠죠. 막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여인 후궁하고 러브러브 하면서 지내는데, 이 아들 충선왕이 또 나름 또 효심은 있었던지 이 어머니 제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를 홀린 그 후궁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후궁을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충렬왕은 뭐 이 와이프한테 뭐 두들겨 맞질 않나, 또 그 부인하고 낳은 자식은 또 내가 좋아하는 후궁 죽여버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생의 회의를 느꼈는지 왕이고 뭐고 못해먹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지 어쨌는지 그냥 왕을 아들 그냥 충선왕한테 물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선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또 묘한 건 충선왕 본인도 나중에 이제 몽고 부인을 역시 똑같이 아버지랑 같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개국대장 공주라고. 근데 이 본인 자신도 이 개국대장 공주하고 역시 아버지처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고려인 출신 조씨라고 하는 여인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요. 조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개국대장 공주가 또 열받아가지고 그 조씨 여인 조비가 자기를 저주했다고 원나라에 또 고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비 무고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조비가 원나라까지 끌려가요. 거기서 엄청난 고초를 당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원나라로 끌려간 이유, 이 조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이상 기록에 남은 건 없습니다. 근데 또 묘한 인연이 있는데, 이 무고당에서 끌려간 그 조씨, 조비의 아버지가 조인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조선의 개국공신 중 하나인 조준입니다. 참 이게 그 사람 그 연애 과보라는 것이, 그 충선왕은 이 무고 사건 때문에 원나라한테 찍혀서 왕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물러났던 아버지가 다시 왕으로 컴백하고,
나중엔 또 다시 그 원나라의 신임을 회복해가지고 아버지 사후엔 다시 또 왕으로 또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 네가 해라 했다가 다시 또 돌려받았다가 뭐 내쫓겼다가 다시 복귀하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참. 그리고 이 충선왕 다음 왕이 바로 이제 충숙왕이죠. 이 충숙왕 때 바로 신동하고 강씨의 숙부 강윤충이 고속 출세를 하게 된 거고요. 이 강윤충의 권세는 그 다음 왕인 충혜왕 때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이 충숙왕의 아들이 바로 충혜왕이죠. 어떤 분은 고려의 연산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연산군은 오히려 충혜왕에 비하면 뭐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되게 왕칭호에 이렇게 그 은혜 해자가 들어가면 좀 상당히 안 좋은 왕들이 많거든요. 해자가 들어가면. 근데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사마염의 아들 희대의 백치왕제 사마충. 이 사마충이 진해제라고 불리잖아요. 이 충혜왕 역시 굉장히 악명이 높죠. 이 충혜왕은 지붕 위에 새 잡는다고 불을 지른다거나 불량배랑 어울려 다니면서 깡패짓 하고 다니고 하는 건 예사고, 제 방송이 요새 보기 드문 건전, 청정방송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마 소개드리기 힘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충혜왕이 하도 엉망이어서 다시 아버지 충숙왕이 재차 왕에 컴백하고 뭐 그러기도 했던. 근데 이 아들 충혜왕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 행실과는 별개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재평가하는 게 있기도 해요. 뭐 여하튼 이 강윤충이 충숙왕 때부터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 출세가도를 치고 올라갔다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그 강윤충이 충숙왕이 별 볼 일 없을 때부터 잘 따르고 시중 들고 하면서 눈에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출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강윤충이 이게 확실히 어려서부터 명문, 권문세가 도련님으로 자란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이 왕이 바뀔 때마다 처세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높은 데서만 자란 도련님들은 할 수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처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집안 뼈대에 어쨌든 본인은 노비부터 스타트를 했다고 하니까 그 노비가 왕자의 마음에 들어서 한 자리 받아내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뼈를 깎는 처세를 했었겠습니까? 나중에 보여주는 그 조카 신동왕후 강씨의 그 남편 이성계를 위한 열혈내조, 그리고 장성한 의붓 아들들을 밀어내고 자기 아들을 대권으로 올리려고 한 그 공작, 뭐 나중에 힘에 의해 뒤집히긴 했어도 그건 이제 그 본인 사후의 일이었거든요. 강씨 사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강씨 생전에는 이방원도 그 세자 밀려나는 거에 대해 숨죽이고 살았다는 거죠. 이 강씨의 의지력, 정치력, 추진력, 사실은 그 거의 강윤충을 보면 거의 집안 내력이다 라고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충숙왕의 눈에 들어 출세한 이 강윤충은 충숙왕 사후에도 여전히 놀라운 처세술로 권력을 되려 더 강화하는데요. 이 충혜왕하고 이때 이제 그 왕고라는 사람하고 또 왕권을 둔 싸움이 벌어지는데, 강윤충이 충혜왕 편에 서서 열성적으로 도와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충혜왕이 온갖 비행 저지르고 다닐 때 옆에서 같이 수행하고 다니면서 아주 그 비행의 그 보조 역할로 톡톡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 충혜왕이 마저 죽고 그 사후 이제 충목왕이라고 들어서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놀라운 괴력까지 발휘해내는데요. 이 충혜왕의 왕비였던 그 덕력공주라고 있습니다. 몽골 출신인데 역시 이 사람하고 그 정을 통해내는 괴력의 연애 능력을 발휘해서 이를 기반으로 또 권력의 핵심부를 재차 장악해냅니다. 노비 출신으로 공주까지 사로잡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괴력의 매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중엔 이 사건이 급기야 개경신의 익명으로 대자보까지 나붙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당시의 현존 왕이던 그 충목왕은 그 이전 그 충혜왕과 그 덕력 공주 사이에서의 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왕의 그 어머니를 그 매력으로 사로잡은 것이죠. 당시 개경신에 붙은 익명의 방은 이랬습니다. 찬성사 강윤충은 환관 시녀를 매개로 왕의 어머니와 통하여 음란한 짓을 자행하며 궁중에 총애를 얻었다. 이를 베어버리면 나라에 걱정이 없을 것이다. 당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충목왕 대신 덕령공주가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덕령공주를 유혹해낸 강윤충의 권력도 가히 짐작가는 바인 것이죠.
근데 남편이었던 그 충혜왕 본인이 워낙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덕령공주도 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덕령공주가 그래도 강윤충만은 나름 진심으로 사랑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의 사대부들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윤충을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섭정하던 덕령공주는 강윤충을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강윤충이 뭐 충숙, 충혜왕 때도 그랬지만 이 윗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윗사람 마음 잘 사로잡는 사람이 또 정치도 선정도 펼쳐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근데 이 덕령공주의 아들, 이 충모광은 불과 12살의 나이에 죽고 그 다음에 충정왕 들어서도 권세는 좀 유지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왕에 들어서고 실권을 잃죠. 그렇지만 공민왕은 이제 덕령공주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후대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그때가 됐을 때 이제 문제는 끈이 떨어져 버린 강윤충이었죠. 강윤충은 추후 반란에 연루돼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바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강윤충의 조카가 이성계의 젊은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였던 거죠. 신덕왕후의 아버지 강윤성은 강윤충이 한창 잘나갈 때인 충혜왕 때에 관직에 진출합니다. 근데 또 동생의 몰락과 함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데 또 그러진 않았어요. 공민왕 씨를 상당한 그 부침을 겪는데 그래도 멸문되진 않고 또 어찌어찌 아버지 강윤성은 살아남습니다. 이 집안의 처세 DNA라는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강윤충 당시 권력 최정상을 휘어잡았던 그 집안 권세야 당연히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여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를 통해 자신 집안의 옛 영광을 다시금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본인 집안의 열망, 그런 것을 짊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이든 뭐든 한번 그걸 가졌던 사람은 그게 없어져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라는 것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좋죠. 사람들도 고개 숙이고 할 땐 좋은데 그게 근데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상실감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또 성공하려고 무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성공, 즉 사람들한테 대접받았던 그 기억에 속박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신덕왕후 강씨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왕좌로 올리려고 하다가 그 아들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생각해보면 이 강윤충이 이뤘던 그 놀라운 출세가 물론 그 자신도 아주 안 좋은 말로를 겪었지만 대대손손 집안에 그 업보를 남겼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뭘 이뤄냈다, 성취했다, 성공했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온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아유 오셨습니까? 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쌩하고 안면몰수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그렇게 되면 미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자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건데 권력 좀 있다고 의시되던 게 심했던 사람일수록 그게 없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안면몰수하는 게 더 심하죠.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든 조직이든 정관계든 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출세를 했었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통 요인이 되는 거죠. 나중엔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죠. 인기 많고 연애 많이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안 될 때 연애 공백기가 나타나면 그걸 못 견디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태솔로가 되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출세 못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게 오히려 우리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 되려다가 못된 사람이라서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게, 뒤처지지 않게, 가능하면 성적 잘 나오게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아이 인생에 오히려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이겨왔던 사람은 살면서 계속 이겨야 한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이런 강박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천착하니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작은 승리에도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인 양 의시돼서 삶의 깊이를 넓힐 생각을 못하죠. 사실 공부 잘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높은 자리 좀 올라가는 게 뭐가 대수예요? 대수가 아닌데 어려서부터 공부, 출세.
그러면 공부 좀 잘한다고, 출세 좀 했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걸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이상한 만족을 해버리게 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뭐 그 잘난 명문대 가려고 하는 거, 조금 더 남보다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뭐하러 그딴 거에 인생을 낭비하는 아이로 억지로 키웁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없다, 모태솔로다, 성공을 못했다, 성적이 안 좋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의 노예, 사랑의 노예, 성공의 노예, 즉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진정 자유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중용입니다. 늘 말했던. 이 중용은 중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믹서기다.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늘 해야 하는 겁니다. 무관심은 받을지언정 증오는 받아서는 안 되겠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 가급적이면 이 고민을 포기한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강씨 같은 경우도 보면 막내 이방석이 세자가 된 게 오직 강씨의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원인도 많아요. 설명드릴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바글바글한 장성한 의붓 아들들 제끼고 어린 자신의 아들을 안치려고 한 것 자체는 맞거든요. 고려 최고 권세를 누리던 가문, 그러나 한번 빛을 좀 상실했던 가문,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러한 강씨의 권력 지향. 근데 그게 나중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방석을 굳이 억지로 세자로 앉히지 않았던들 과연 목숨까지 잃게 되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죠. 다만 또 한편으로는 신덕왕후 심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조선 건국에 있어 이성계에 대한 내조의 공, 신덕왕후의 공이 과연 작은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튼저튼 강윤성, 강윤충 이 집안은 고려 권력 최핵심부를 누볐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북방을 누볐던 장수 이성계는 갖추지 못한 고려 중앙 귀족들 사이의 교분, 정치, 각종 관습 문화, 이런 부분을, 남편의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씨였던 것이죠. 강씨는 사교 문화적으로는 분명히 이성계보다 훨씬 능통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배다른 아들들이 고려 핵심 귀족들하고 혼사를 맺게 되는데 이 강씨의 역할이 절대 적다 할 수 없었죠. 이성계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던 한씨는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씨 입장에서는 이 한씨보다 내가 훨씬 조선 개국의 공헌도가 크다. 따라서 내 아들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은. 또 이게 당시 고려시대 분위기로 봤을 때 두 번째 부인 아들로 후계를 한다는 게 전혀 전례가 없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성계 집안, 이 도조 이춘도 두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으며 고려 왕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강씨 입장에선 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랬을 수 있죠. 이걸 강씨의 무모한 과도한 욕심이었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만도 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강씨랑 그 이쪽 아들들의 사이도 뭐 조선 개국 이전까지는 홀대한다거나 뭐 불화가 있다거나 그랬던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후일 자기 친아들의 최대 라이벌이 되는 이방원만 해도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강씨하고 이방원은 그렇게 나이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11살 차이니까 뭐 어머니라기보단 거의 큰 누나 같은 느낌이었겠죠. 세대 차도 적으니까 대화가 통했던 면도 있었을 거고, 일전에 소개드린 대로 이방원이 정몽주 척사를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옆에 있던 신덕왕후에게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헬프를 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강씨도 이방원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찾았고 또 도와주었다는 것은 이 두 모자 사이가 막힌 사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상당히 대화도 잘 나누고 사이가 좋았을 것이다. 특히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서 밀고 내려올 때 반대파들에 의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강씨와 그 배다른 동생들, 이들을 챙겨가지고 대피시키는 정말 대단한 공이죠. 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방원 아니었습니까? 이때 이방원이 이 어린 배다른 동생을 품에 안고 직접 말을 달리면서 대피하면서 민가에서 밥을 얻어 동생들을 먹이기도 하는 등 강씨와 이쪽 동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참 그랬던 사이가 나중에 그런 피바람이 불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 강씨가 이방원에 대해서 상당히 뒷바라지를 잘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방원이 뭐 천재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분명히 수재이긴 했어요. 17살에 과거에 붙었으니까.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철석 과거에 붙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다. 그러면은 뭐 수석 부모님 인터뷰에서는 아유 저는 뭐 안 시켜도 애가 다 지가 알아서 했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큰 몫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례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 오직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래서 이 신동하고 강씨가 이방원의 공부 뒷바라지를 비록 의붓 어머니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았겠는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씨가 이제 이방원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도 이제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아, 방원이가 어찌하여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강씨가 이방원을 절대 싫어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굉장히 애착이 있었다. 의붓 아들이지만 이성계 역시도 적어도 정몽주 척살 이전까진 이방원을 그 어떤 다른 아들들 이상으로 청해했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이성계가 오죽 좋았으면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이방원이 받은 관직 임명장을 너무 좋아가지고 수차례 계속 읽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고려가 무신정변도 있었지만 문신들에 무신들에 대한 차별 문화가 또 있었던 나라고 이성계 본인도 그 동분면 병방 사람의 무장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을 거고 그 이성계의 콤플렉스를 잘 메꿔줬던 두 사람이 바로 이방원 그리고 신동하고 강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마음속에서 이 두 사람은 이미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거죠. 둘 서로 사이는 애틋했지만 변방 출신 그것도 무장 이런 이성계의 아들들이 나중에 줄줄이 콧대 높은 고려 중심 귀족들의 귀수들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젊고 세련되고 감각 넘치는 부인 강씨의 역할 절대 적었다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은 남편의 출세를 위해 이렇게 배다른 아들들의 결혼을 이끈 강씨의 이 움직임이 나중엔 자기 자신한테 엄청난 자충수로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 건국이 영웅 이성계 위화도 회군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런 인상을 받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분명히 당시 고려 내에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일단 1차적으로 그 세력들은 뭐니 해도 그 아들들과 혼인했던 그 처갓집 세력들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건 뭐 완전 논하는 거죠. 즉 단지 위화도 회군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한 혼테크 그리고 정도전, 조준 등 신진 사대부 세력의 지지 이런 게 있었기에 특히 이제 제가 고려 말기에 그 충 돌림 왕들을 쭉 소개해드린 게 굉장히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서 이 조금만 들어도 나라가 그냥 엄청나게 뭐 아수라장이었으면 감이 오시죠. 즉 기존 왕의 권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다. 이런 권위의 저하가 이성계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이고 기존 고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던 그 원 나라가 쇠퇴하면서 조선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원 간섬기 때 그에 빌붙어서 고려를 휘어잡고 온갖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을 부원배라고 하죠. 대표적 부원배가 누굽니까?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로 기황후의 오빠 기철 같은 사람. 언제 기황후 한번 할까도 싶은데 사실 기황후를 먼저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가 쭉 이어져야 이게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모든 게 다 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철 같은 부원배 기득권 세력들이 해먹는 걸 굉장히 안 입곱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쟤들만 해먹는다. 근데 그 부원배들의 태양이던 원나라가 쇠퇴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고려에서도 권력층 교체에 대한 열망이 터져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까지 소개드린 원나라 여인에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땅에 떨어진 왕의 권위 그리고 그 원에 빌붙어 살던 부원배들이 원의 몰락과 함께 그들 권위도 빠지고 즉 왕과 원나라의 힘이 빠지진 않았던들 이성계가 찬스를 잡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이 변혁이라는 것이 동서양 막론하고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뭐 혁명이든 개국이든 다 그런데 이 변혁이란 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기득권의 이동이죠. 왕씨가 누리던 기득권이 이씨한테 옮겨가고 부원배들이 누리던 게 신진사대부한테 옮겨가고 근데 이 변화에는 꼭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분열입니다. 기존 기득권층의 분열이 날 때 그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왕, 귀족, 평민 세 계급이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 오직 평민 계급이 주도한 것처럼 얼핏 보이나 사실 그 이면에는 기존 오랜 체제 즉 봉건제도의 붕괴에 따른 기득권층의 균열과 재편성 바로 이것이 프랑스 혁명 시작의 불꽃이었던 거거든요.
그 이전 유럽을 대표했던 체제는 뭡니까? 다 아시는 봉건제도. 근데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거죠. 인구가 폭등하고 물가가 뛰고, 그러니까 상인 등 새로운 부유층이 급격하게 등장하고, 반면 기존 귀족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토지죠. 근데 바로 이 신흥 부유층 부르주아지들이 귀족의 토지를 사들인단 말이죠. 여기서 같은 기득권층이던 왕은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부르주아지의 힘을 빌리는 거죠. 부르주아지가 귀족 토지를 사면 제도적으로 거기에선 기존 귀족 영주들이 누리던 것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돈 많은 평민은 사실상 귀족 영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귀족도 비귀족, 최근의 귀족이 된 신귀족, 예전부터 있었던 구귀족, 뭐 이런 식으로 분열되고, 구귀족도 파산해서 부르주아지에게 땅 뺏기고 비참하게 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명 미라보, CAS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쪽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평민, 제30분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기도 해요. 이처럼 기존 기득권 계층의 분열과 또 기존 피기득권층 일부의 성장 등이 혼재가 되었을 때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 기존 기득권층들이 지나치게 억압적 방식으로 억누리를 할 때 아주 폭발적인 대변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고려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부를 차지했던 권문 세족들, 그리고 거기에 도전했던 중소 지주 출신 신진 사대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프랑스 혁명 때 귀족에게 도전했던 부르주아지. 근데 도전을 하려면 그냥 도전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도전이 그냥 이익투쟁이 아니라 무언가 정당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어야 하니, 그래서 꼭 이런 경제적 기득권 계층의 변동기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꼭 배우는 유명한 사상들이 나오는 거죠. 프랑스 혁명 때는 계몽사상, 루소, 고려 말기는 뭡니까? 성리학. 성리학이 그때 생긴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유입이 강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새로운 사상 사조는 사회, 경제적 계층의 변동이 심해질 때 태동이 되게 됩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의 강력한 주장 이면에는 결국 경제적 이유, 대지주 권문 쇠족들 너무 쟤들만 다 해먹는다, 저렇게 땅이고 뭐고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우고 실력도 있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냐, 정도전 같은 급진 신진사대부가 왜 하필 쓰는 말투도 다를 저 먼 동북면 출신 이성계를 리더로 정했느냐. 기존 고려 중앙 기득권층에 물들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고려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봤던 거죠. 다만 그렇다고 이성계의 승리가 무조건 신진 세력들만의 승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계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숱한 아들들의 엄청난 결혼들, 또 본인 자체의 두 번째 결혼도 아주 기존 고려 원간섭기 구체지에서 한때지만 아주 제대로 득세했던 집안이었고, 아들들이 또 당대 고려의 최핵심 권문 세족들하고 상당히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북면 출신 영웅 이성계라는 존재는 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존 기득권에도 발이 걸쳐져 있는 동시에 신진 세력들의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일부 기득권파와 신진 세력을 동시에 포섭해서 2대1 구도를 만들어내서 기존 기득권을 밀어붙이니 이성계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분열이에요. 기득권층이 분열될 때 변혁이 생기고, 정반대로 지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기득권층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비록 소수더라도 기득권층이 똘똘 뭉쳐 있으면 바로 구시대 신분사회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지배구조도 수천 년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 기득권층이 분열 없이 오로지 피기득권층의 힘만으로 세상이 뒤집힌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또 반대로 이 피기득권층의 그 사분오열 없이 오로지 기득권층의 잘남만으로 유지되는 지배체제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쪽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몇천 명의 귀족, 몇 명의 왕들을 못 당해왔던 게 인류 대부분의 역사잖아요. 태조 이성계의 건국 역시도 기존 기득권층의 일부 분열 동참, 신진 세력들의 합류,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끌어낸 변혁이라는 건 다른 역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성계 혼자의 영웅적 무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 각각 세력들의 대리자, 대표주자로서의 역할을 이성계가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성계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조조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조조 본인이 당대 한나라 주류이던 청류 호족, 대지주들, 그들이 환멸하는 환관 탕류, 아웃사이더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하튼 청류는 아니었던 데 반해 또 순욱을 중심으로 청류도 어느 정도 포섭하면서 패권을 장악해 나갈 수가 있었죠. 동북면 아웃사이더 이성계, 환관 탕류 아웃사이더 조조. 나중에 겪는 일도 비슷해요.
왕자의 난과 중달의 고평릉 사변, 성격적으로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왜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조조든 이성계든 기존 기득권들, 그러니까 삼국지로 치면 청리호적, 고려로 치면 권문세족들 일부를 안고서야 본인의 패권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결국 조조 후손이 청리호족의 거두 중달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왕자의 난 역시 우린 오로지 이방원 한 사람만 주목하지만 실상은 고평릉 사면에 사마중달을 위시한 청리호족들처럼 기존 기득권들의 세력적 반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길어지면 좀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본편 왕자의 난 집중 분석은 다음 편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은 좀 프롤로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데도 꾸준히 봐주시고 또 여기 격려의 말씀 주시는 분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엔 더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자의 난 본편으로. 예. 그리고 왕자의 난 끝나고 나면은 그 사마이 시리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